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50시간에 가까워졌지만 거세지는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까지 더해져 인근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태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물류센터 건물에선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고 외벽 사이로 불길도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불길이 급격히 커지면서 내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초기 진화 목표 시점을 어젯밤 11시로 잡았지만 밤중에 불길이 거세지며 초진 예상 시점을 지정하지 않고 불길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굴삭기 2대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건물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건물 내부 온도는 300도에 육박하고 있어 내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틀 내내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체력과 안전 문제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진화에 시간이 걸리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 작업이 50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자체가 금속 패널이 층층이 쌓인 샌드위치 형태를 설계된 탓에 높은 열기에 구조물 자체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물류센터 인근 약 100m 반경에 상가 사무실 등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7층짜리 건물 6층과 7층에서만 불길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건물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현재 인천 지역에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비가 건물 외부 에어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건물 내부 불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렇게 진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물류센터 특유의 창고형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 탓에 밤샘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인 건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살수차가 쏟아내는 물줄기에도 시커먼 연기는 잦아들기는커녕 되려 거세집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물류센터 동쪽 건물인 B동 6층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걸로 파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계속 번져 7층까지 확산됐습니다. 물류센터 특유의 책꽂이식 구조가 화재를 키웠습니다. 물류센터 각 층은 층고 10m에 바닥 면적은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개방형 구조입니다. 불이 난 6층과 7층엔 3층짜리 선반들로 촘촘히 나뉜 공간에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선반 사이 폭은 1.3m에 불과해 진입은 어려운 반면 불이 확산되기엔 쉬운 구조였습니다. 폭발음처럼 들리거든요. 통로폭이 1.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렉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비슷한 책꽂이식 구조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 6일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요르단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양측이 서로 공습 대상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하며 레드라인을 넘나들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며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의 소개령 직후 홍해에 접한 요르단 아카바 지역에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전날 미국이 이란 전역의 군사 에너지 시설을 5시간 넘게 타격하자 이란이 요르단의 교통물류 거점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벌인 겁니다. 이란은 남서부 다르코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당 시설이 건설 초기 단계라고 밝혔지만 미군의 공습 대상은 철도, 교량 등 민간 시설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은 사실상 무너졌다며
전면전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 is to prevent Iran from achieving nuclear weapons and to degrade their ability to terrorize their neighbors and the world and global commerce. So yes, this mission will go on until the mission is done.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미군 사망자는 더 늘었습니다. 이란군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진 데 이어 이라크에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해체하던 장병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요르단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유해 항구를 발견했는데 유해 신원이 미군으로 확인되면 개전 이후 미군 사망자는 총 18명이 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남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처리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릴 텐데 그동안 경찰이 장윤기를 비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김태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시각 광주경찰청 복도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청장님도 열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수사기관 불문율을 깬 이례적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단적인 장면인데 검찰과 경찰 특수단이 경쟁하듯 파헤친 장윤기 사건 수사의 뒷면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5월 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히고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던 장윤기.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당시 수사팀장 구속 이후 드러난 수사팀의 행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케이블 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12차례 통화하며 수사 기밀까지 누설했습니다. 계획 범죄를 입증할 장윤기의 휴대폰 속 피해자 정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수사는 당시 형사과장과 광산서장 등 수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고개를 숙이고 경찰 쇄신을 약속했지만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유착고리를 도려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집단 새치기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승객들이 단체 새치기를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 보시면요. 승객 수십 명이 통제선을 무시한 채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돌진하는데요. 일각에선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실제 상황이 맞고 심지어 유사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합니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보따리 상등이 먼저 탑승 수속을 하려다 벌어진 일인데 인파에 밀린 공항 직원이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2단 차단 벨트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해외에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신공지능입니다.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세계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현존 최강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점을 깐 젖바둑이긴 했지만 카타르를 상대로 한 공식 대국 첫 승리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승리한 뒤 10년 만에 인간이 AI에게 거둔 승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AI가 굉장히 실력적으로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프로로서의 좀 자신감, 그런 걸 자존감 잃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좀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그 강한 AI조차도 바둑의 정답을 아직 한참 알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AI의 성능이 알파고 시절보다 크게 발전한 만큼 이세돌 구단의 승리에 버금가는 성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7일 일국에서의 패배를 서력한 신진서 구단,
내일 카타고와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인류 대표로서 멋진 승부를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0만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극장에서의 그 쾌감 그리고 즐거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흥행과 화제성에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호불호 크게 갈립니다. 영화의 결말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는데 호프의 흥행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쳐보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류태영 기자, 지금도 불길 진화 작업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물류센터 건물에선 건물 외벽을 타고 검은 연기가 계속 내뿜어지고 있고 인근 상공은 이미 잿빛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어젯밤 불길이 급격히 커지면서 내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초기 진화 목표 시점을 어젯밤 11시로 잡았지만 밤중에 불길이 거세지며 초진 예상 시점을 지정하지 않고 불길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계속 치솟자 굴삭기 2대를 동원해 물류센터 건물 일부를 부수는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건물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화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건물 내부 온도는 300도에 육박하고 있어 내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틀 내내 밤샘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체력과 안전 문제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붕괴 위험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5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진화 작업으로 인해 건물 붕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자체가 금속 패널이 층층이 쌓인 샌드위치 형태로 설계된 탓에 높은 열기에 구조물 자체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물류센터 인근 약 100m 반경에 위치한 상가와 사무실 등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7층짜리 건물 6층과 7층에서만 불길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건물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비가 건물 외부 에어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건물 내부 불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확실한 공급 확대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1,700여 개의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개편을 위해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금융 분야의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잇따르는 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계획 자체를 흐트리고 잘못하면 굉장한 큰 손실로도.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는데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 1주택이라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1,7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요동치는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을 놓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선 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며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은 사과 대신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김 실장의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폐지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실장은 또 홍콩 등에선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의 문제라기보단 도입 시점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실시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는 이찬진 금감원 장관은 상황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사과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과 같이 상의한 결정이라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개혁신당도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올리려 했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전당대회 룰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1년 만에 4배 올린 청년 후보 기탁금이 문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존 수준으로 돌려놓자고 제안을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반명 지지층에선 특정 후보 편을 든 당무 개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주당이 최근 인상한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만 원이던 최고위원 출마자의 예비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4배 인상했습니다. 앞서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하룻밤에 후원금 3억 8천만 원을 모았다고 공개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부럽다고 비꼬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고 기탁금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친명계 주자들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잇따라 기탁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명계 후보로 꼽힙니다. 이래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 안 해? 야, 독하다 독해. 오늘 코스피 5,800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명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위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들 많은 것 같네요. 예, 일단 이번 주도 여야 대치부터 여당 전당대회 레이스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을 수사기간 한 달 연장하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영장 기각에 실효성 없는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도 이번 주는 계속
계속 숨가쁩니다. 일단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요. 23일쯤이 되면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기탁금 문제 내일 선관위 열어서 정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렇게 여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야권 움직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내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대여 공조를 모색하면서 좀 번보수 연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 말한 대로 이제 선관위가 내일 재논의에 착수를 한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접 언급하면서 주말 내내 좀 논란이 이어졌죠. 네, 이 대통령 어제 하루에만 3차례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시작은 어제 오후 낮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너무 높은 장벽이다. 이렇게 전당대회 기탁금을 낮추자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여당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 댓글을 달자 2시간쯤 후에 대통령이 다시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냈을 뿐이다. 반박글을 올린 겁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도 당무 개입 비판 가세하자 어젯밤에 3번째 글을 올려서 비난 논평을 낼 때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 이렇게 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 기탁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에게 문턱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여권 지지자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예, 물론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명분 자체는 반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무게감은 다르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구체적 지침을 주는 듯한 모양새 지나치다 이런 비판인데요. 네. 여기에 이번 전당대회 개파간 신경전으로 읽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장을 낸 청년 출마자 3명 중에 특히 주목을 받는 게 2001년생 정민철 후보입니다. 기탁금 마련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장벽이 진짜 많더라고요. 친족의 돈을 받아도 된다고 쏟아있는 거예요.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정 후보는 평소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데 친노, 친문 구주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시민 작가와도 최근 설전을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월권 논란, 당무 개입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에 순번길에 올랐을 때죠. 이 김민석 전 총리는 참석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환송 행사에 빠져서 개파 갈등 불거졌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최측근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야당으로부터 재판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최대 화약고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문제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여러 당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취재해 보면 아직까지는 보안 수사권 폐지 기조가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 전면 폐지 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기조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당장 내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경론이 예상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 허용 법안도 이번 주에 법안 심사대에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한국갤럽에서도 검사 보안 수사권 유지하자 61%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역시 여당 지지층으로 좁혀봐도요. 유지와 폐지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과 1대1 토론회까지 무산이 됐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이슈를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61대 23이면은 사실 보안 수사권 유지하라는 민심이 훨씬 높은 건데 이 마이웨이 기조를 고수하는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역시 빠르게 폐지 쪽으로 매듭 지어달라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도 살펴보죠.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을 좀 주도하고 공들여온 행사인데다가 세법 개정안 발표 직전이라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벌써 게시판에는 무주택자 등 대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려왔다고 하는데 부동산 메시지나 정책이 전당대회 국면과 어떻게 맞물릴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들인데 표 계산을 뗄 수는 없는 건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중국의 새 AI 모델 키미 K3가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능에서 효율로 달라지는 AI 경쟁의 기준을 알아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 WAIC. 이곳에서 큰 관심을 받은 모델 가운데 하나가 중국 문샷 AI의 키미 K3입니다. 수천 쪽 분량의 자료를 한꺼번에 읽고 앞뒤 맥락을 연결해 답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미지와 영상까지 이해합니다. 간단한 지시만으로 웹사이트와 게임을 만들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개발사가 공개한 일부 코딩 평가에서는 미국 최상위 AI와 경쟁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가격입니다. 문샷 AI는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기업이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모델 가중치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전략은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AI 모델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는 최근 주간 사용량 상위 5개를 모두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개방 전략을 국제 협력과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要广泛开展国际合作，帮助全球南方国家加强能力建设，弥合数质鸿沟。 기업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과 고객 상담, 반복적인 코딩에는 저렴하면서 충분한 성능의 AI를 쓰고 복잡한 문제에만 최상위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장을 보러 가면서 페라리를 탈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AI 경쟁의 기준이 누가 가장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로 이동하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가 아니라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AI가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반도체주 급락에 7,0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유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챗 GPT는 반도체 약세 출발 뒤 낙폭 축소를 시도하겠지만 하락 우세를 전망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제미나이는 6,800선 가격 메리트와 연기금 방어가 맞서는 눈치 싸움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환율과 유가를 변수로 방산 에너지 업종을 주목했습니다. 클로드는 이란발 충격 반영으로 개파락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주목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방어 여부를 관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3대 AI 모두 약세 출발에 무게를 뒀습니다. 관건은 반도체 수급과 환율 유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도심 속의 대표 피서지 한강 수영장인데요. 한강 수영장의 낮과 밤의 다른 매력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해질 무렵의 한강 수영장은 핫한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여름밤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파티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열대야도 있게 만드는 이 역동적인 분위기가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조명과 이용객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뜨겁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낮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낮에는 시원한 휴식을 즐기는 가족 단위 시민들로 붐비는데요. 일부 한강 수영장에서는 주말마다 냉탕 이벤트가 열립니다. 수영장 주변에 마련된 작은 통에 얼음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한낮에는 아이스버킷 체험으로 잠시나마 한여름의 폭염을 잊을 수 있습니다. 네, 한강 수영장이 도심 속 최고의 피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남에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에도 낮의 열기가 식지 못해 남부와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8도가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은 울산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